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봄 시작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종일 유례없는 파격이 계속됐던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분석하고 환영 만찬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원로 자문단이자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대북 특사를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다들 바라봤습니다. 좀 감회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남달랐는데 의원님께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역이시기도 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또 3파 역할을 해오신 분 입장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월북도 하고 탈북도 하고 네. 그런 모습 보고 저도 울컥하게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아마 그것을 보고 울컥하고 눈물 나지 않은 국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감동의 순간이었죠. 그 눈물이라는 거는 감동의 의미도 있고 또 과거 지난 11년 동안 왜 이렇게까지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 우리가 이런 평화의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를 넘어서 물론 차로 네. 덜컥 넘어가서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도 어떤 감동, 감격보다는 너무 서글픈 생각. 네. 이거 하나 넘으면 북한이고 남한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하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여러 생각이 났는데 네. 어제는 보니까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이 복원되는 그 순간 네. 참으로 감동스럽고 또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고생했던 네. 그 어려웠던 그걸 생각하니까 울컥해지더라고요. 어제 또 여러 가지 정말 눈길을 끄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환영 만찬에 야당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모든 판문점 선언부터 해서 모든 어제 하루의 흐름 자체가 정말 평화롭고 정말 의미 있는 행보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도 화기애애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분위기가 이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원체 그 판문점 선언이 파격적 아니에요. 네. 한반도의 비핵화. 이게 완전히 양 정상 간의 선언적 의미가 있지만은 네. 합의가 됐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 올라간다. 이런 파격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또 5, 60명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마치 가족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모두가 행복했어요. 가족 행사 말씀하시니까 SNS에서도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보고 왔는데 김영철 부장, 그다음에 리성건 위원장에 대한 말씀,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사실 맹경일 참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익숙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예. 특히 의원님께서 어떤 그런 해우, 그런 소감은 좀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분들이 저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상적인 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오전에 내가 장관 선생 TV에서 보았는데 네. 벌써 여기 오셨냐고 그렇게 TV를 다 보셨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명경일 참사 같은 분은 사실 서훈 국정원장과 우리가 맨 먼저 네. 특사를 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여 년 이상 가까우니까 참 남들은 그런 감회도 느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원님도 처음 보셨을 텐데. 네,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통이 큰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어제 그 만찬장에서 보면서 여러 대화들을 좀 지켜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판박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좌중을 휘어잡고 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 연설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네. 자꾸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 언론들 국민들이 굉장히 얕보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거듭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 감동을 줬던 장면들,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참 많았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제 아침 9시 27분부터 저녁 환영 만찬이 끝나고 서로의 돌아가기 전까지 쭉 보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아까 소위 말하는 감동, 눈물 이렇게 나오시던가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넘어왔다가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월북했다가 네. 탈북하는 네.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렇게 쉽게 한 걸음이면 왔다 갔다 할 것이 왜 이렇게 분단 속에서 우리가 적대시하고 전쟁 운운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도보다리 네. 두 정상이 거닐면서 하시는 말씀과 그 벤치에 앉아서 30분 이상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두 정상이 월북을 하고 월경을 했던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 저희가 화면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장면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까 하는데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잘 연출됐습니까?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아까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를 닮은 판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제1차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회담의 진행 상황들에 이제 정말 중심 역할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좀 판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차이점, 더 어떤 면들에 있어서 아버지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나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물론 제가 특사로서 합의는 해왔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일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것을 논의하자 의제도 주지 않고 합의문 같은 것도 얘기도 못 꺼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3차 정상회담이 또 판문점 선언이 나오니까 그 당사자로서 좀 부럽기도 하고 네. 희생도 되더라고요. 그때 첫삽을 뜨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물론 또 역사가 그러겠지만은 이어졌겠죠. 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느꼈는데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선전선동부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나 문화 예술 쪽을 많이 했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포병에서 교육을 받아서 IT나 네. 또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등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21세기형 지도자라고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21세기였다. 20세기였다. 20세기였다. 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굉장히 두뇌전이 빠르고 스마트하고 아는 것이 많고 호탕한 네. 그 통 큰 것은 비슷하지만은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이 더 호탕하고 더 통콘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연설을 잘하고요. 네. 남북 정상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모습들도 많이 봤지만 그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우리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나올 거다, 그런 회동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은 사실 직전까지 알 수가 없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한 명의 여성, 그러니까 지난 평창올림픽 때도 남쪽을 방문해서 많은 눈길을 끌었던 김여정 부부장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어제 정상회담 면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접 만찬장에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 할 때 모르겠다 해서 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식 히든 카드의 외교다 네. 했는데 진짜 아니나 너무하더라고요. 다를까 역시. 예. 예. 그런데 지난번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리설주 여사가 처음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과 대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제가 본 무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설주 동지 했는데 여사, 네. 그리고 이설주 여사도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제 남편 네. 이런 것으로 바뀌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이호 여사가 방북해서 여사님, 제 남편 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니까 네. 아마 그때의 자료를 보고 이호 벤치마킹을 해서 여사님, 내 남편 이런 것으로 쓰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아무튼 달라졌어요. 네. 어제 보면은 리설주 여사는 전형적인 아주 조용한 한국미를 갖춘 네. 품위 있는 퍼스트 레이디였고 네. 김여정 부부장은 이미 우리가 알았지만은 굉장히 애교가 펄펄 넘치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의 여성이 아니라 마치 강남에서 아주 티 없이 자라는 네. 그런 순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아주 그 대화를 재밌게 이어가는 진짜 아주 나이스 레이디다. 저는 그런 나이스 감을 레이디. 받았습니다. 예. 술 어제 좀 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배주가 나왔는데 네.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본래 문배주가 평양이 오리지널이랍니다. 네. 그런데 그 평양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 평양 대동강 물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저희들이 소주를 가지고 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한 잔을 따랐더니 딱 마셔보더니 이 소주가 이 맛이 아니다. 소주의 오리지널도 평양이랍니다. 네. 그런데 대동강인지 뭐 삼천강인지 거기 물을 이용해서 네. 소주를 만들었는데 네네. 이게 남쪽으로 가서 물이 달라져 가지고 좀 맛이 이상하다 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하일미라고 평가를 하신 냉면 맛은 어땠습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옥류관을 직접 방문해서 먹었는데 그때 제가 2그릇을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 방이 김일성 주석이 사용하던 방이었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답니다. 아.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 방을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네.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 종업원이 냉면 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우리는 흔히 냉면 먹을 때 그냥 식초를 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젓가락으로 그 냉면바를 들어가지고 네. 거기에다 식초를 부으라. 이것이 장군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다. 네. 라고 해서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냉면집 가면 꼭 그렇게 먹어봐요. 네. 그런데 어제도 그 냉면이 남았는데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나 최희 네. 그 중앙위원회 체육담당 부위원장이 우리 장군님이 냉면은 이렇게 먹으라고 했다 하고 가르쳐주는 걸 보니까 네.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그 면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자기들이 말하는 옥류관 냉면
국수라고 그러죠. 네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네. 어디에 가도 이런 맛 볼 수 없다고 네.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유. 육수가 아주 진짜 좋아요. 아, 먹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입에 침이 고여갖고 방송이 어렵네요. 예. 그럼 이제 만찬 뒷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판문점 합의문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제 남북 정상이 정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 3개조 13개 항에 따른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합의문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탁 끌었다라는 문구 어떤 거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비핵화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한 비핵화 그게 하나 더 넣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예요. 예.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미 간의 문제예요. 네. 이건 뭐 중국에서도 자기들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판문점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향하는 그런 방향 예비 회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시킨 건 아주 대사변이다. 네. 대진전이다. 그리고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과거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자. 네. 그리고 왜 우리가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실천을 못했냐. 이것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CBID. 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네. 하는 것에 대한 화답이고 절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내 의지도 강하지만은 김정일 위원장처럼 쌍주머니 차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원점으로 돌아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 의미 있는 합의를 양 정상이 도출해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바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넘겼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실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운전 이게 삼박자가 갖춰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선언했다 하더라도 북미 간의 정상들이 합의해야만이 예.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 그런 선언적 의미를 강하게 던진 것은 이미 북미 회담의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미 회담의 비핵화 의제는 넘어갔는데 이제 어제 남북 사이에도 남북 관계 사이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진전들을 많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 있는 진전들 뭐 연락사무소나 아니면 뭐 저 경의선 육로 동해선 육로 이런 것들이 여기 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6.15 공동선언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가지고 네. 늘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문단 회의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어요. 이해창 총재를 임동원 원장이 당시 6.15 정상회담 때 보고를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네. 또 제가 6.15 후 2달 있다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이해창 총재 측에서 초청장을 받아주라 해가지고 초청을 하는 것을 연락해 줬어요. 네. 그런데 이해창 총재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꾸 김대중 대통령에게 독점했다. 야당을 배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단독 회담을 원한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만나 주십시오. 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 또 국민 총화를 이루는
첩경입니다 했더니 제가 말씀드려서 그랬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 다음 날 바로 만났잖아요. 만나서 최소한 뭐 좋은 얘기, 특히 홍준표 대표가 지금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효과를 도출을 해냈어요. 도출해냈는데 어떻게 됐든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아무리 좋은 것을 선언했다가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려워지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리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또 저는 예비회담이다. 네. 이렇게까지 보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합의가 되면은 한반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실천하는데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뭐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만이 그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좀 이렇게 임해라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이러하니 좀 이런 어드바이스 좀 조언을 했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 새도 풀도 나무도 들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를 숨김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합의를 도출했지 않는가. 그래서 상당한 한미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했고 이번에 더욱 재미있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되자마자 평양 갔었죠. 그때는 지명자로서 CIA 국장 자격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은 국무장관 상원 인준되자마자 정상회담 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사진을 공개했겠어요. 오늘 아침 도하신문들에 다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매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미 간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장, 우리나라의 서훈 국정원장 이 세 트리오들이 잘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무장관 인준 받자마자 그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또 한 번 그 메시지를 던졌다. 그래서 저는 잘 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와서 뭐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지만 아주 잘 돼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어제 그러한 것도 충분히 그 벤치에 앉아서 두 정상이 논의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다.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 저는 참 판문점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또 53년 이후에 이어져 왔던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들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제 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한반도의 봄인데 봄 기운이 어제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냥 이미 완연히 온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또 날씨가 봄 날씨가 변덕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근데 이런 5월 달에도 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씨에 이런 한반도의 좋은 기류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하나만 짚어주세요. 봄이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5월 달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 4.27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모든 게 됩니다. 네. 평화협정도 이산가족 상봉도 이런 것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간절히 협력하고 네. 특히 정치권에서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가지고 앞으로 경제 발전이 되는 나라.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에서 2009년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교류 협력이 잘 되면은 4,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7, 8위 국가로 도약한다라고 네. 했고요. 2014년 박근혜 정부 산하인 박근혜 대통령 직속 산하인 한반도 평화위원회인가? 네, 예. 그 정종욱 위원장이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도 그 보고서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평화를 지키면서 교류 협력하면은 40년 후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달러가 돼 가지고 네. 미국 다음에 2위 국가로 경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 악화가 되면은 20, 30년 후에는 우리 경제가 0% 성장된다. 네. 스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번만은 제발 협력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게 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예. 또 청년 일자리도 좀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비핵화가 완전하게 잘 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다고 하면은 전쟁, 경제나 정치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은 비핵화 무너지면 다 죽어요. 예. 그럼 전쟁 나면 자기들은 살겠어요? 그래서 좀 어깃장 놓지 말고 이번만은 협력해서 잘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남북 정상회담은 순간순간이 역사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사상 최초로 기록될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파격이었습니다. 우리 정상이 평양을 방문했던 앞선 두 차례의 회담과 달리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담 장소가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결정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외신 기자도 처음으로 현장 풀 기자단에 포함됐고 전체 내외신 취재 기자는 역대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Whether it be the Hamburg G20 or it be the APEC in Vietnam, Da Nang last year, this center, well, definitely feels quite modern and welcoming. The staffs here are also quite nice. 회담을 마친 남북 정상은 나란히 공동 발표에 나섰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영 만찬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깜짝 등장해 남북 정상 부부가 처음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오는 가을 평양을 방문하면 분단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1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만납니다. 임기가 4년 넘게 남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몇 차례 더 회담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진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휴식을 취하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조만간 미일중 정상과 연쇄통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과도 한라인을 본격 가동할 전망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12시간 회담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했는데 특히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다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달 중순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근 설치된 정상 간 한라인을 가동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거쳐 영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회담 결과를 각 당에 설명하고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북 교류에 물꼬를 텄는데요. 어제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한 곳도 바로 그 길입니다. 현대그룹은 감격했고 개성공단을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했던 기업들에게는 잠 못 이룬 날이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솥대 방북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17살에 집에 소 한 마리를 몰래 판돈으로 상경했던 83살의 노기업인은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돼 빚을 갚으러 고향에 간다는 말과 함께 두 번에 걸쳐 분단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역사적 장면은 금강산 관광을 필두로 한 남북 경제 협력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 명예회장이 지나간 그 솥대길에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이 새겨졌습니다. 현대그룹은 감격스런 반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 기념식수가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많은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상당한 기대가 벅찬 심정입니다. 솥대 방북의 큰 결실인 개성공단 기업들도 4.27 판문점 선언을 벅찬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동 결정만 되면 2달 내 정상화할 수 있다며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도 희망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저는 물론 우리 입주 기업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계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감격을 넘어 대규모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주말을 맞은 접경 지역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제3땅굴을 찾은 78살 송찬용 씨의 표정 위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땅굴 발견 당시 송 씨는 대대장으로 최전선을 지키던 군인이었습니다. 제대 후 이곳을 찾은 건 처음. 젊었을 적 답하지 못한 질문은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새들이나 그다음에 짐승들은 마음대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왜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가? 그러나 전날 남북 정상회담을 보며 어쩌면 조만간 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조심스레 품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연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불과 800m를 사이에 두고 펄럭이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보며 아이들은 묻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은 무슨 국기를 쓰게 될까요? 태극기 아니면 북한 국기? 학생들은 자신들을 통일 세대라고 소개하며 저마다 소망을 담아 하얀 리본을 벽에 매달았습니다. 얘들아 꼭 보자고 썼는데 이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 아이들과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싶어서. 평양냉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을 이룩해서 평양냉면 먹어보고 싶다고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양냉면 화이팅! 남북을 가르는 철책 위로 진정한 봄이 오길 시민들은 소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11년) 만에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의미와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용훈 기자께서는 어제 이 역사적인 현장을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킨텍스에서 봤고요. 그러니까는 킨텍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자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 함께 모여서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손을 잡는 순간 그 킨텍스에 모여 있었던 한 3천여 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박수치고 그다음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의 환호성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2000년 그리고 2007년 이번까지 이제 세 차례 정상회담을 모두 프레스센터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2000년 정상회담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뜻깊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있는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세기 만의 정상회담이다라고 해서 많이 뜻깊었고, 2007년 정상회담 역시 좋은 합의고 있었고 좋은 자리였지만 사실은 두 번째다 보니까 좀 열기가 가라앉은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11년 동안 남북관계에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지속이 됐고, 그런 것들이 급반전이 돼서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는 순간,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모인 기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모두 굉장히 좀 뜻깊게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장용훈 기자는. 뭐 두 분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뭐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워낙 파격적인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예상 못했던 상황들도 많이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씩만 좀 꼽아주세요. 어제 정상 만남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두 정상이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이제 밀담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군사분계선 표지판 앞에 마련돼 있는 탁자에 앉아서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30여 분 동안 아무런 소용원이 없이, 그리고 정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뭐 본인들만 아시겠지요. 역시 그런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전혀 없었던 일이고요. 특히 남과 북은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뭐 통역이 없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고, 저도 과거에 군사회담을 하면서 뭔가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자, 마이크 없는 곳에서 만나자. 마이크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둘이서 무엇을 원하는가, 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네. 우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았는데 아마 두 정상이 개별적으로 나눈 그 대화에서 예. 아마 가장 중심 이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 폐기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최용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긴 했었는데 하나를 더 꼽자면 처음에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그 MDL을 잠깐 넘어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존에 계획돼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급작스럽게 뭐 언제 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지금 가자라고 해서 잠깐 넘어갔다 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군사분계선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그것을 두 분이 한꺼번에 넘어갔다 오시는 그거에 또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이 가슴 물컹할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 시작부터 그런 장면이 생겨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합의문을 통해서. 근데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비핵화 선언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어떤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실제 또 알맹이는 없다라는 또 비판적인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용훈 기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 뭐 4자회담 때부터 6자회담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계속 취재를 해오셨을 텐데 비핵화에 대한 남북 정상의 어떤 합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은 남북 간의 대화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주제로 오르고 그런 것들이 남북 간의 합의문 안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없었죠. 물론 이제 1992년에 체결이 됐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당시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핵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서 나온 그런 어떤 남북 간의 합의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정상 간의 합의한 이 판문점 선언 안에 비핵화라는 것이 명시가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단어가 명시됐다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명문화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원칙에 합의했지만 과연 알맹이 있는 것이 담겼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하기 앞서서 뭔가 약속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할 대상이 미국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5월에서 6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어떤 정점을 찍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이번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뒤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알맹이 있고 그리고 실속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문점 그 선언의 여러 조항들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그대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의제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초석을 잘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장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동안 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기존 입장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의 비자도 못 끝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특히 지난 1월 9일을 보면 우리 측에서 북측에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을 때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그 문제를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질책하듯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사실 한 3개월여 전 일인데 그랬던 북한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다는 것만 해도 그다음에 어제 수행원 명단에 국제 담당 부위원장과 외무상이 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표현 자체가 남과 북은 주어지 않습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였다 하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확인하였다. 두 번째, 남과 북은 뭐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주체도 모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랬는데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사실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그동안 선대의 유운이라고 주장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 북측 합의문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논란, 해석의 어떤 논란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남북 간의 합의들이 보면 같은 단어를 놓고도 해석을 다 달리해서 그게 결국은 이행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균형성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다. 그래야 평화로 이어지고 그래야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해서 이 경제 담당 이 관료는 참석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3개조 13개 항 중에 핵 문제는 1개항, 그것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좀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항들 특히 6개 항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앞에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합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의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밝히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하듯이 이 완전한 비핵화가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다. 이것이 북미 회담의 그대로 CVID 정신으로 이어져서 완전한 비핵화로 이룰 수 있다면 이 표현이 뭐 어떻게 됐든 거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준비된 화면을 좀 보고 제가 최용환 위원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준비된 화면 한번 틀어주시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좋은 결과가 또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앞서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 6.15와 14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1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맥락에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우리 측에 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위원님께서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사실 비핵화 문제는 이행이 핵심이고요. 이제 이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9.19 공동선언이 있었을 때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6개 국가가 한꺼번에 합의를 했었지만은 9.19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 바로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가 제기돼서 북한으로서는 신뢰를 상실하고 그다음에 핵보유 선언,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이 1년에 있었고 제네바 합의가 됐을 때도 그 핵심 원자로가 들어가는 시기를 명확하게 못 박지 못해서 그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길어지고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상대가 되고 북한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한 거고 북한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누구 일방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책임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지금 강조하는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미측을 향한 그런 불만도 있지만 우리 남측을 향한 그런
이 불편함도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 네. 14선은 합의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안 네. 지키더라.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 합의에도 남측의 정부가 또 바뀌면 또 못 지킬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 장 기자, 그 비핵화 협상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줄곧 나오고 있는 CVI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냥 그 자체로 비핵화 핵 문제는 끝내자라는 이런 얘기인데 북미 간 합의, 이 협상이라는 게 지난 20몇 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 비핵화가 이 CVID라는 이런 슬로건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은 이번 판문점 선언에 보면 판문점 선언의 이러한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급들에 합의가 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협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북한 쪽에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러니까는 CIA 국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냈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그리고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듣고 나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을 계속한다. 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북한의 의지는 명확하다라는 점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에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를 하고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병진 노선이 이제 완료가 됐다, 결속이 됐다라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더 이상의 핵실험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단 북한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북한의 완벽한 CVID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에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이고 국제사회는 무엇을 줄 것이고 한국은 무엇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은 북한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보따리와 보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맞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한 꾸러미들을 어떻게 꿰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북한이 원하는 어떤 안보 우려라든가 경제적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이번 협상장에 나가서 뭔가 제대로 한번 딜을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의미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 그리고 예전 러시아, 소련 정도만 정상회담 이런 방문을 하고 그마저도 거의 본인 개인 전용 열차를 통해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리고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퍼스트 레이디까지 동원해서 같이 이런 사실상 정상 국가로서의 정상회담의 면모를 처음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또 아니면 정치적인 아니면 내부적인 노림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지금 7년 횟수로 7년째인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히 자신의 1인 지배 체제와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아주 몰두를 해왔죠. 결국은 그 결과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이고 역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고모부를 처형한다든지 네. 또 많은 북한의 주요 인사들 리용호라든지 많은 인원들이 숙청 또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 결국 공포정치 그런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히
이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아주 나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각인됐었고 네.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위협의 대상이었고 자 이제 그 이미지를 벗고 정말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네. 아마 그 첫 번째 신호탄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특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지요. 제가 우리 정의용 특사가 돌아와서 한 얘기 중에 좀 기억나는 부분이 나는 대화 상대자로 대우를 받고 싶다, 대접받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당사자로서 상대자로서 나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일련의 과정 또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첫 해외 나들이지 않습니까? 네. 첫 정상회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2.8 건군절 때도 리설주 부인을 대동해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통해서 자신은 정상국가의 지도자고 자신은 비록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는 받고 있지만 네. 나는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졌고 오늘 북한 보도에 의하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 보도를 해서 북한 주민들도 남북 정상회담 또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를 내려놓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해제, 지원, 그다음에 정말 수교를 통한 체제 보장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룬다면 사실은 외형적인 이미지의 변신이 아니라 네. 실질적인 변화되는 모습 그것이 이루어져야 사실 주민들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과거보다 이제 조금 북한의 지도자가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보다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은 일단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그동안에 군부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력을 당 쪽으로 조금 돌린 것, 조금 더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고 김정은의 정책이 성공해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보는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네. 어찌됐든 2010년대 이후에 작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도 좀 더 커져 있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상적인 국가 부인을 대동하고 해외에 나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 해외에 전혀 나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공부한 과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타나는 것을 100%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만드는 측면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용훈 기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또 취재를 하시겠죠? 네. 어디로 가서 취재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좀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네. 바람은. 그런데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외신 특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싱가포르 아니면 몽골 대충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몽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몽골도 사회주의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네. 그리고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계가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비교적 안심하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중립지대로서 가지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 협력 사업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비교적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데 과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밀어보면 정말 나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장소가 아니라 더 다른 더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주목하게
국제사회가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외신에 나오고 있는 건 이 두 곳 정도이지만 뭐 앞으로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건 이제 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에서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얘기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괌에 날아가서 그러니까 미국령인 곳인데 굉장히 북한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장소인 괌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더 멀리 더 깜짝 놀랄 만한 곳에서 그런 역사의 현장을 직접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남북 정상들이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3자, 4자 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 종전선언 이야기가 있고 평화협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이거 신사협정 같은 것이고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종전선언이 들어있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북한이 남한을 이야기를 할 때 정전협정에 우리가 서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종전선언 이야기와 평화협정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당사자 문제로 한국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은 된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는 이거는 사실 이제 남북한만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전협정에 그 서명했던 국가들 중국이 들어가 있고 중국, 북한 그리고 유엔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자, 4자가 돼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중국을 포함시켜서 4자로 갈 것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이고 이후에 있을 연쇄되는 그 정상회담들을 거치면서 아마 그 부분이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평화협정은 그 협정 자체를 맺었다고 해서 문서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과정 중에 하나의 세레모니인 것이고 정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부터 시작해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뭐 여러 기구들 이것들이 전부 평화 체제에 맞도록 바뀌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구조적인 갈등 요인 아마 근본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완결되는 과정이 아마 평화 체제가 심화되는 과정이고 평화 협정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평화 체제도 비핵화가 만능 열쇠가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주목해 봅니다. 이제 3조 3항과 4항이 이제 평화 협정과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목표 시한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이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목표 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금년입니다. 금년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그리고 이걸 위해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정전협정 62항에는 이 정전협정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역사적으로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54년이었고요. 제네바 평화회의죠. 그때 우리도 당사자로서 변형태 외무장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자로서 1996년 이후에 7년, 8년 이어지는 제네바 4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중 4자가 저도 그 회담에 참여해서 함께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과거 이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 3자냐 4자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당사국들이 지금 거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3항과 4항을 엮어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중에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금년 중에 평화 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제 전쟁 위협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 두 축으로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목표 시한을 기왕 박았으니 이 목표 시한에 맞게 금년 중에 북한 핵미사일을 모두 폐기하고 완전 비핵화 상태를 선언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미국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이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 제재 해제, 미국과의 수교 이런 것들이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미국도 북한과 협상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힘을 싣고 그렇게 해서 남북미가 빨리 한번 만나고 중국까지 해서 또 같이 만나서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전쟁 없는 한반도, 정말 공고한 한반도의 평화 상태 구축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장 기자, 우리 어제 여러 합의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도출은 있었고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아까 우리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다뤘었는데 언제 다시 재개가 돼갖고 조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업들의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사조치라는 대북 제재도 있고 또 국제사회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교류와 경제 협력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 내용, 그 판문점 선언 내에도 14선언에서 합의했던 것들을 앞으로 잘 해나가자라는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네. 이것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 특히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비핵화라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리고 핵 포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나라들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덩어리와 덩어리를 일괄 타결 방식으로 교환을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단계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 조치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이나 다른 여타 경제협력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일단 가을에 약속은 했습니다. 가을에 평양에 예. 방문하겠다라는 정상 간의 공개적인 약속은 했고 그렇다면 과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례화가 될 수 있느냐 사상 처음으로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그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중일, 그다음에 한미, 그다음에 북미가 있고 그다음에 북중이 있고 계속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발생한 상황 변화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하반기에 한 번쯤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있지만 정례화는 이제 정기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예.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시로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정례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우리 합라인이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합라인을 통해서도 양 정상이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신뢰라고 하는 거는 대화가 많아야 되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이 하나 둘씩 지켜지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그 하트라인을 통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수시로 만나자고 그렇게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고 예. 또 평양에 오는 것을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면 1년에 2번 열리는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지요. 네. 정례화에 대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가 60년이 넘었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정례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례화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G7 같은 거 매년 정례적으로 회담을 하는 건 그건 정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문제는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례화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기 이전에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군사당국간 회담을 자주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국방장관 회담 같은 걸 정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간의 SCM, 한미 국방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만납니다. 정례적으로 국방장관이 만나기 위해서 그 밑에 실무 채널을 계속 정기적으로 가동하고 있거든요.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려면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나고 그런 것이 잘 되면 뭐 1년에 한 번씩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합의를 했는데 우리 언론이 평양에 그러면 특파원을 갈 수 있는 일도 이렇게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는 걸 북쪽에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은 조금은 이른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절충점으로 찾은 것이 개성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진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연락사무소가 당초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양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연락사무소라는 것이 남북한 당국 간의 연락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영사 업무 같은 것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왕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언론사 간의 특파원 교류 내지는 지국 설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선언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취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북한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언론을 향해서 그런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북한 최고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어쨌든 개성이긴 하지만 연락사무소가 세워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평양에 특파원 언론사 교류가 이루어지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용환 위원께 질문 드리고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과제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 가지 가장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이런 전략들을 짜야 한다라는 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전략을 지금 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어제 남북 정상회담 첫 단추는 아주 잘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북미 간에 일괄적으로 타결을 한 다음에 그 이행 과정을 좀 압축해서 그리고 이행을 좀 강제해 보겠다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 문성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평화 체제의 모든 선행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그것을 남북 간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가장 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올해 넘어오면서 결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 측 분들을 만나 보면 그 준비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분들도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해가면서 관리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용훈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례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평화 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핵 폐기가 완전히 되고 남북 화해 무대가 이루어진다면 평화 통일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이제 점차 없애는 쪽으로 나아가서 또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분열보다는 같이 가는 게 더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이 소통이 돼야 좋은 일이 다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이 없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죠. 앞으로도 좋은 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정례적인 모임으로 회담으로 가야 이번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단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제 분야나 문화 분야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저희가 잘하는 분야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데 자원개발 분야, 특히 해양수산 자원개발 분야에 좀 확산되는 분위기로 좀 고려를 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11년 만에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특히 정치적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부분 교류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에 물꼬를 텄는데요. 심각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교류도 활발해져 시감자 생산 사업도 힘을 받았는데요. 북한의 근본적인 먹을거리 해결을 위해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때 북측도 마침 98년 10월 달에 감자혁명을 얘기합니다. 감자혁명을 통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 문제. 하지만 결핵 위험 국가로 지정될 만큼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오랜 식량난으로 영양 상태까지 좋지 않아 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남한의 5배인데요.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결핵, 2년씩 걸리는 100배 비용이 들어가는 그 다제내성 결핵을 꾸준히 치료하는 목적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통일을 하자. 이게 그쪽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작년 기준으로 북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남한의 80분의 1 수준. 2000년 남북 첫 합영 기업인 평화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과 보급에 나서며 남북 경협과 교류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남한에서 와서 남쪽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다. 이것이 북쪽 사람들에게도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노래로 하나가 된 남북 예술인들. 서로 손을 맞잡은 이들처럼 남북 문화교류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남북 교류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